볼게요. 2021년 4월 15일 과학기진실과 오류 두 번째 시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교재 12장 지브롤타를 넘어 미지의 세계로라는 단원입니다. 이 단원을 수업하기 이전에 먼저 플라톤이 9,000년 전에 아주 강력한 고대 국가가 있었다라고 자신의 저서에 한 나라를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의하면 헤라클레스의 기둥 뒤편 큰 섬 아틀란티스라는 대륙이 있었는데 이 대륙이 엄청난 해일과 또 지진으로 하루 사이에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되었는데 깊숙이 가라앉은 것이 아니라 얇게 가라앉았기 때문에 배들이 지나가다가 암초에 걸려서 파손하기도 되어지고 또 여러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되어지니까 이 헤라클레스의 그 기둥 너머는 가지 말라라는 후에 이런 글을 남긴 것이 있습니다. 이 지브롤타가 어디냐 하면 이 유럽의 맨 끝부분인 이 포르투갈 맨 아래 해협 부분과 아프리카의 맨 윗부분인 모로코의 이 해협의 좁은 지역을 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의 기둥이 이 지브롤타 지역의 한 개, 그 다음에 이 세우타라는 곳의 한 개에 대해서 양쪽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쪽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이제 대양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양이 파도도 세고 여러 풍랑도 있기 때문에 이 이상 나가지 말라. 나가게 되어지면 이 지역에는 이제 아틀란티라는 이 암초지대가 있어서 여러 어려움이 겪으니까 더 이상 항해하지 말라라는 그런 투로 이 플라톤이 이렇게 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항해 기술이 발달되어서 이제 큰 배와 또 좋은 시설로 미지의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어졌던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교재 11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이 책이 바로 이 표지로 쓰였던 것이 바로 이 그림인데 이 그림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116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과학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과학의 새로운 방법론을 이 책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베이컨은 우리 교재 118페이지 첫 번째 줄에 지금까지 과학의 방법은 연역법적인 사고 방식을 중심으로 하여서 과학적 사고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일반 원리로부터 개개의 현상들을 설명하는 방식인 연역법적인 사고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무수한 사례를 수집하고 또 직접 실험함으로써 세상의 과학 이론을 생산해내는 오늘날의 진화법하고는 대조가 되어지는 이제 사고의 방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 있던 연역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대전제로 시작하여서 다음 단계인 이순신은 사람이다. 또 마지막 단계로 따라서 홍길동은 죽는다라는 이런 결론을 이끌어내는 사고방식으로 이런 사고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납법이라는 것은 사례를 여러 번 반복하여서 이 사례와 결과의 인과관계를 따져서 그 새로운 법칙이나 원리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 실험을 하면 할수록 뭘 할 수 있겠어요? 새로운 법칙을 만들 수 있고 규칙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원리들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진화법적인 사고를 하게 된 이후로부터 과학은 혁신적인 발달을 이루어가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제 실험이라든지 또 어떤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았었는데 이 귀납법적인 사고 이후로 많은 실험들이 또 어떤 시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베이컨이 남긴 업적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 교재 118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에 있는 4가지 이돌라에 대한
즉 우상에 대한 편견을 배제시킨 그런 공헌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종족의 이돌라, 즉 편견, 종족에 대한 편견을 벗으라라는 것인데, 인간은 항상 스스로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어지는 인간의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동굴의 이돌라, 즉 동굴의 편견을 배제해야 되는데, 실제 세계의 그림자만 볼 뿐 참 모습은 접근할 수 없다라는 자신의 한계점에 갇혀 있는 것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의 이돌라, 즉 시장의 편견, 인간의 언어가 만들어내는 오해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인간 사회가 갖고 있는, 또 인간의 문화가 갖고 있는 그런 한계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는 극장의 이돌라, 기존에 성립된 도구마를 강신적으로 믿는 행위를 경계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믿어왔으니까, 이렇게 전통되어져 왔으니까 그것을 따라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119페이지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진리를 원한다라고 하면, 또 자연의 참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앞에 있는 이런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이 베이컨은 이제 유토피아에 대한 환상을 책으로 기술했는데, 그 책이 무엇이냐면 1627년에 출간된 뉴 아틀란티스라는 책입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홍길동전이라든지 이런 유토피아를 그리는 책이 있긴 한데, 유럽에서의 3대 유토피아 책이라고 얘기하면 이 베이컨의 뉴 아틀란티스, 그 다음에 1516년 토마스 모어가 쓴 유토피아라는 소설책, 그 다음에 1623년에 토마스 캄파넬레가 쓴 태양의 도시, 이 세 권이 미래 또 유토피아를 그린 대표적인 서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니까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사회일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주로 내용인데, 이 베이컨의 뉴 아틀란티스라는 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우리 교재 121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앞으로 미래 시대에는 어떤 동굴에다가 음식물을 이렇게 저장하게 되어지면 그 저장된 물건이 영원히 썩지 않게 보관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벌써 현실화되어 있죠. 집집마다 우리가 냉장고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냉장고에 음식물을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또 공업적으로는 영하 200도, 영하 뭐 180도 이렇게 극저온으로 해서 더 오랜 동안 이렇게 변형을,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현실화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줄에 보면, 한 번 먹으면 오랫동안 단식이 가능한 음식과 빵, 즉 과거에는 많은 양의 음식물을 섭취하여야지만 활동할 수 있었는데, 이제 미래 시대가 되어지면 농축하고 적은 분량의 음식물만 섭취해도 그날에 필요한 에너지원과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로 요새는 인스턴트 식품 해가지고 작은 이제 부피를 줄인 이제 이런 비상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제 우주 여행을 간다든지 했을 때에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조리하는 이제 뭐 부속물이라든지, 또 그것을 먹고 나서의 이런 또 뒤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우주 식량 같은 것을 개발하고 있는 것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놀라울 성능의 렌즈와 인공의 무지개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뭐 무지개는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성능 좋은 렌즈들을 우리가 일반인들도 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미래 시대는 이런 과학의 발달이, 문명의 발달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많은 것들이 실현되어지고 또 더 많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재 121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베이컨은 인간 사회가 체제의 변혁이 아닌 과학의 기술을 발달시킴으로써 이상 사회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과학자들과 또 인간의 지적인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이 땅에 좀 더 나은 미래가, 세상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 교재 122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1666년에 왕립협회를 만드는 데도 관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이컨은 어떻게 죽었냐 하면 우리 교재 12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이 음식물을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연구하다가 그 부패된 음식을 자주 만지게 되어지고 또 이걸 호흡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폐렴으로 그가 이 베이컨이 이제 죽게 되어진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 시간에 로마의 과학자인 플리니우스가 이 폼페이의 화산 활동을 관측하다가 이 화산 그 가스에 중독돼서 이렇게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이처럼 과학자들이 이런 현장에 가까이 하고 또 새로운 또 이런 실험을 하다가 이런 생명을 잇는 이런 희생이 뒷받침되어서 오늘날의 이런 과학 문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이제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블룸의 인지 단계라는 이 도표를 여러분하고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문제를 만들 텐데 여러분이 문제를 어떤 수준으로 내야 될지가 이제 고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 문제를 출제하거나 그랬을 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또 다음 학기에는 여러분이 이제 수강 신청을 하게 되어지는데 뭐 1학년 1학기 때는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2학기 때나 2학년 때부터는 이제 과목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과목이 그 난이도가 어떤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들었는데 너무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또 되게 고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과목이 어려운 강의인지 쉬운 강의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뭘 봐야 되냐면 우리 강의 계획서의 맨 위에 뭐가 있냐면 학습 목표가 있고 학습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학습 목표일까요? 학습 내용일까요? 여러분은 주로 학습 내용을 봐요. 뭘 배우는지에 대해서 보는데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학습 목표예요. 학습 목표가 뭔지를 살펴야 되는데 여러분은 학습 목표 뒤에서 막 보는데 다 볼 필요 없고 맨 마지막 단어만 보면 돼요. 그러면 그 수업의 난이도를 알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블룸이 인지 단계 6단계를 했는데 맨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맨 밑바닥에 있는 단계는 뭐예요? 지식이에요. 지식은 뭐라고 하냐면 알게 한다라고 대부분 표현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과목에 이제 수업 계획서를 봤는데 뭐라고 쭉 설명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무엇에 대해서 알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수업의 단계는 몇 단계인 거야? 1단계에 해당되어지는 수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외우면 돼. 그냥 이렇게 뭐는 뭐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깊은 사고 없이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수업 단계인 수업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2단계로 가면 이해한다는 조금 이제 다음 단계. 이해한다는 우리 교육 목표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설명할 수 있게 한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이 수업 목표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게 한다라고 되어지면 이거는 무엇을 알게 한다는 지식의 단계가 아닌 이해를 요하는 단계이구나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럼 이건 조금 이게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하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3단계는 뭐냐면 적용의 단계예요. 그래서 수업 목표에 뭐 쭉 설명되고 이 이론을 실생활에 아니면 전공 기술에 적용할 수 있게 한다라고 되어지면 이거는 조금 이제 골치가 아픈 과목이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 블룸의 인지 단계는 이게 그 앞의 단계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어야 돼요? 그 지식에 대한 알아야지만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적용하게 하려면 그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지식을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생활에 적용하거나 내 전문 지식에 적용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누적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또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분석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어떤 그 체계를 그 분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단계에 올라가는 것이 이 분석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뭐뭐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게 한다라고 되어지면 이 내용은 이제 4단계 이상의 단계인 거예요. 그러려면 이 교수님은 아마도 이 지식을 알게 하고 이것을 내가 설명할 수 있고 이것을 나한테 적용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요하는구나. 그럼 되게 이제 이 수업의 난이도가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째, 종합한다라는 것은, 종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것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 대조할 수 있는 것, 이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국사에 대해서 알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 한국사만 딸딸딸 외우면 돼요. 그런데 한국사에 대해서 이 종합할 수 있다라고 되어진다고 하면 이 비교할 수 있게 한다라든지 되어지면 한국사를 공부하려고 하면 비교하려면 뭐가 있어야겠어? 대조관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한국사하고 비슷한 일본 역사나 아니면 세계사 아니면 중국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학습량이 몇 배 늘어나는 거야? 2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벌써. 그래야 이거를 비교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대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종합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종합하는 단계로 되어주면 학습량이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뭐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다, 대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과목은 학습량이 이게 밑에 있는 단계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의 많은 이런 사고력을 요하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가 이제 평가하는 단계예요. 이제 평가하려면 이 밑에 있는 알아야 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대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의미라든지 가치를 놀아야 될 정도이니까 이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본의 평가는 뭐뭐를 논할 수 있게 한다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먹으니까 조금 상당히 한번 수강 실적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어서 여러분이 이 수업 계획서의 맨 끝에 이것을 알게 할 것인지 설명하게 할 것인지 적용하게 할 수 있을 건지 분석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대조할 수 있게 할 건지 평가할 수 있게 한다라든지 이런 단어를 보면 이 수업의 난이도를 여러분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중간고사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단계는 뭐 아직 기말고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1단계, 2단계까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지식 단계에서 객관식은 그렇게 지식 단계, 뭐는 뭐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관식은 이 뭐 적용하거나 분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활동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워크숍 했잖아. 그죠? 결과책 했잖아. 그것을 동료들과 저한테 소개하면 돼요. 설명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런 노력을 했다라고 설명하면 되는 수준을 요하는 이제 중간 기말고사일 때는 조금 많이 높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중간고사는 좀 편리하게 이렇게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번 주 이제 최지용 학생은 이제 광해에 대해서 대전에 살고 있어서 이 대전에 대한 이제 광해의 수치를 보여서 대전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서는 이제 좀 낮은 수치이지만 광해가 아주 없는 건 아닌 그런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광해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측하게 되어질 북두칠성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개의 별 모두가 2등급 이상의 밝은 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잘 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북두칠성이 2등급은 사실 그게 밝은 별은 아니거든요. 밝은 별이긴 한데 전체 천체로 보면 그런데 이 스마트폰으로 2등급 별을 찍는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스마트폰 노출값을 최대로 빛을 많이 모아서 오랫동안 장시간 노출을 통하여서 또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 고정 틀을 이용해서 이제 촬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얻은 결과가 지금 이거인데 요 사진은 촬영본은 아니고 참고 자료인가요? 네.
그 사실을 지금 여기 보니까 첨부 파일이 있는데 여기 이 표시선을 지금 요게 보면 이제 촬영을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별이 뭐 있지만 이 별이 어떻게 구성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해서 이렇게 모양이 되어진 겁니다를 이제 주영 학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찍은 사진이고 여기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요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첨부 자료로 한 걸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2등급 별을 이렇게 선명하게 촬영한 거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통 이제 토성이라든지 목성이라든지 또 화성 이렇게는 많이 하는데 불특치성을 이 정도의 해상도로 찍는 거는 되게 좀 많은 수고가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지용 학생이 이 북두칠성에 대해서 전에 혹시 북두칠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는지 관심이 있었는지. 그 중고등학교 학생 시절에 이제 별자리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위치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북두칠성을 촬영한 시간이 한 몇 시쯤 되었을까요? 네, 자정 전후로 해가지고가 이제 좀 광해를 조금 이제 벗어날 수 있고 좀 새벽이나 이런 12시 안팎이 찍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 그 사진을 찍으면서 이렇게 애로점이라든지 좀 힘들었던 점이 어떤 점이 힘들었을까요, 지용 학생? 제 집에서 멀리 나가서 찍은 게 근처에 있는 운동장에서 촬영. 학교 운동장 링크지. 주변에 있는 트나 때문에 잘 안 찍는 게 애로사. 그래도 학교 운동장이 그래도 좀 다른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조금 불빛이 좀 적을 수 있고 하니까 또 이렇게 편편하고 또 안전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 또 뭐 잘못 또 산 꼭대기 올라갔다가 남떨어져서 떨어지거나 또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는데 안전하게 잘 선택해서 잘 찍은 것 같아요. 이렇게 찍으려고 그러면 이거 그냥 단시간에 한 5분, 10분 만에 이렇게 찍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촬영하는데 한 얼마나 정도의 뭐 좀 시간이 걸렸나요? 카메라를 너무 돼서 설치하고 10분, 그래도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가서 밖에서 추운 데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면서 잘 촬영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거는 좀 나중에 좀 따로 캡처를 해서 좀 사용하고 싶을 만큼 잘 촬영한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중학생 정말 애쓰고 또 여러 문제들이 있었을 텐데 그 문제들을 슬기롭게 또 지혜롭게 잘 풀어간 것 같아요. 제가 이 과제를 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늘 해왔던 일, 또 관심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앞으로 미래의 사회는 익숙한 일의 반복이 아닌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과 또 새로운 문제를 풀어가야 할 일들이 훨씬 많은 시대를 여러분이 살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 불확실하고 또 새로운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두려워하거나 또 망설이지 않고 도전해보고 또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워크숍을 냈는데 우리 최종 학생이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서 좋은 결과물을 얻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다른 학생들도 이제 금성이는 장정복 학생이 금성도 이게 쉬운 건 아닌데 지금 대관령에 대관령은 아주 그냥 천혜의 관측 장소에 살고 있네요. 대관령에 700m 광해가 거의 없는 그런 최적의 상황에서
이제 금성을 촬영했는데 스마트폰을 전문가 모드로 바꾸고 ISO를 최대로 높여서 찍어서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점이 안 만들어서 힘들었고 찍히지 않았는데 지금 잘 찍었어요. 이 중에서 좀 사진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지금 요 별들 중에서 이게 지금 설명이 없으면 못 찾을 것 같으니. 그리고 힘들고. 네, 요 지금 그 이거 금성인 것 같은데 우리 장정복 학생 그 마이크 열 수 있을까요? 네, 교수님. 네. 우리 사진 중에서 어느 사진이 좀 제일 좀 학생들한테 설명하고 하기가 좀 좋을까요? 아마 세 번째 사진이 제일, 네,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거 좀 붉게 나오는 요 사진이요. 네, 나머지 사진들은 그 휴대폰으로 살짝 확대해서 봐야지 그나마 보일 정도라서. 네. 우리 그 장정복 학생은 지금 대관령에 산다고 했는데 네, 대관령에서 지금 뭐 이 수도권에서는 하늘 봐봤자 별 10개 보면 정말 많이 본 거거든요. 대관령에는 사람 눈으로 한 몇 개 정도의 별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을 관측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맨날 저녁에 운동하면서 보는데요. 네. 그냥 뭐 그 네이버 사진 같은 데 보면 막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 정도 비슷하게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충 개수로 하면 한 뭐 밤하늘에 대관령에서는 별이 한 30개? 20개에서 30, 30개 40개 정도? 정도? 네, 그 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대관령 최고의 그런데도 뭐 한 100개 이상은 아닌 것 같아.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별의 개수가 한 2,0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대관령도 또 지역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한 50개 전후의 그런 별을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장정복 학생이 이 금성을 촬영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 또 이렇게 좀 문제에 봉착했던 점이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 휴대폰 카메라로 찍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더 해상도가 좋은 거는 찍을 수 없었고요. 네. 그리고 이게 한 40분 정도 들고 있어야지 그나마 저 정도 사진을 찍을 수 있어가지고 약간 예, 손이 이것을 이제 아팠습니다. 노출 시간을 보통 카메라는 뭐 100분의 1초 이렇게 되는지는데 이건 빛을 오랜 시간 모아야 되기 때문에 한 2, 30분 정도 이렇게 노출을 시켜서 이제 요 사진을 찍을 정도. 왜냐하면 이게 달이라든지 이렇게 광채가 좀 큰 건 모르겠지만 이게 작은 불빛을 내어지는 것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요 금성이 이렇게 점으로 딱 뚜렷하게 안 나오고 흐미하게 보이는 거는 왜냐하면 이 그 금성도 이렇게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노출 시간이 5분, 10분 되어지면 이게 이제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뭉개져서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장정모 학생이 지금 대관령이 밤에 또 온도도 낮을 때인데 또 오랜 시간 노출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사진을 올려줘서 다른 학생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대관령에 가서 이런 정도의 퀄리티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는 어떤 기준점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장정모 학생도 수고 많았습니다. 애썼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자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